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저기, 우리 오늘 그 남정숙 교수님을 모시고, 내가 만난 사람들 제1호, 면접이 아니라 인터뷰를 좀 시작해 볼까 아, 합니다. 영광입니다. 아이고, 네. 정말 제가 영광입니다. 네. 사실 이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 주신 분이 교수님 당사자이신 거 아마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저한테 제안을 예, 주셨어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예.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말이 씨앗이 네,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게 이렇게 실현이 이렇게 빨리 실현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 1호로 모셨고, 네, 워낙 제가 사실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평범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그 비범하신 분이시라서 나중에 어느 정도 모아놓고 해야지 남정숙 교수님을 맨 처음에 했다 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서 아닌데.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요 남 교수님을 보니까 너무 많은 뭐 직함이 있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제가 설명하기가 좀 뭐해서 제일 먼저 질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함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느 거를 꼽으시겠어요? 분명 프리랜서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네. 그래서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도 제가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남 교수님의 양력을. 우리 그 남 교수님을 제가 제일 처음 알게 된 것은 우리 들나무 봉사단 연탄 봉사할 때 네. 그때 처음 그게 뵀었죠. 벌써 몇 년 전이죠.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뵀는데 또 공교롭게 또 제 친구하고도 알고 계시고 세상이 참 좁더라고요. 네. 거기다 또 저기 제가 선생님한테 관심을 가진 게 그 임혜방 선생님 장족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관심.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깜짝 또 놀랐어요. 그 세상이 참 좁더라고요. 이 직장 요거를 물어보는 게 나을까요? 요걸 한번 일단 대표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포럼 회장, 부산문화회관 이사, 문화로 도시재생 컨설팅 1세대 컨설팅 1세대 문화기획자, 문화마케팅 창안으로 문화부 장관상, 문화예술정책 수립, 축제 총감독, 전국 미투 생존자 연대 대표, 이런 양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직장은 워낙 많아가지고 대표적인 거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균관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 대우 전임 교수,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프라하 아스타 총회 공연 연회 전시 총감독. 그러니까 총감독을 많이 그렇죠.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게 평창 이제 봉평에서 하는 메밀꽃 축제라고 하죠. 네네네. 평창 효성문화제 총감독을 최근에 끝냈죠. 그렇죠. 그래서 성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로 하시는 것이 이제 최종 학력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저의 그것도 또 초보 유튜버인데 이렇게 흔쾌히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호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이고 근데 그때 어떻게 연탄봉사에 나오시게 된 경위 그게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봉사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 구리 지역에서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뭐 기부하고 이런 거는 하는데 몸으로 봉사하는 거를 좀 몸을 써가지고 봉사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거학원에 가서 뭐 빨래를 한다든지 뭐 설거지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다른 데 가서 설거지를 했는데 그게 너무 뜨문뜨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규칙적으로 몸을 쓰는 좀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동네에 이제 여쭤봤죠 다른 분한테 우리 가까운 데서 몸을 쓰는 봉사하는 게 뭐가 찾아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연탄봉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딱 제가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연탄 봉사뿐만 아니라 뭐 한 달에 뭐 한 번씩 해가지고 뭐 쌀 나눠주는 봉사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거 이제 많이는 못 하는데 다 몸으로 다 하는 거예요. 네, 쌀을 지고 뭐 거기 이제 갖다가 드리고. 그거 저도 해봤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막 이렇게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고 그러면 그게 공기도 좋고. 네, 연탄 나르는 봉사도 되게 좋잖아요. 재미있고. 네, 다 여러분들하고 하니까 되게 좋고. 저는 되게 만족해요. 네. 역시 성북동에 사시니까 이 성북동이 참 재밌는 곳이잖아요. 아주 부천과 또 부천의 반대가 뭐예요? 달동네. 달동네가 어우러져 있는 곳에서 길 하나 사이로 하나는 달동네고 하나는 완전 부천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천. 정말 시간 날 때 한 번씩 이렇게 와 보면 좀 참 재밌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낭만적이고 오래된 도시라서 오래된 마을이라 골목골목도 다 재미있고 되게 좋은 동네예요. 갑자기 성북동 비둘기란 맞아요. 책을 제가 못 읽었는데 그거 읽으셔야죠. 그죠? 네. 조만간에 다시 읽겠습니다. 꼭 읽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한 40년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계 쪽에서 40년을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다른 업종에 가본 적이 없이 40년 동안 문화예술 쪽으로만 계속 일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력이 많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운이 좋은 게 좀 일찍 태어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친구들이 이런 쪽 일을 되게 선망을 하는데 우리 때는 그게 선망하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되게 배가 고픈 직업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왜 그런 걸 하냐고. 근데 아까 알게 됐지만 원래 전공은 생물학 전공하셨다면서요? 네, 대학은 근데 어떻게 이제 문화 생물학, 쪽으로?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그 생물학과가 되게 좋았어요. 네, 원래. 그리고 생물학과를 4년을 다녀보니까 확실히 좀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건데, 그때 이제 아기 때니까 잘 몰랐는데,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통찰? 네,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좋았고, 생물학과 이과를 다니고 그 다음에는 예술경영학과 다녔어요. 근데 예술경영학과에서 제대로 된 경영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아예 경영전문대 가서 박사를 아예 인사조직 쪽으로 그냥 박사를 했죠. 근데 아주 우연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문과, 이과를 두루두루 섭렵하셨네요. 네, 특히 예술도 하고 경영학과에 가서는 많이 배웠어요. 그 보통 우리가 잔해가 있고 운해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틀림없이 운해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저는 딱 반반이에요. 반반이시구나. 굉장히 논리적인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업은 또 감성적이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좀 수학 같은 거 조금 딸렸는데 운해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수학 되게 못하는데 이게 좀 경영학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사회과학 쪽이. 사회과학 쪽. 저도 사회과학, 철학 그런 쪽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심리 이런 거. 쪽이, 심리학 이런 거는 뭐 경영학하고 심리학은 뭐 거의 친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술 경영 쪽 하기에는 이제 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남 교수님 맨 처음에 저한테 그 명함 주셨을 때 민생당 그쪽 뭐 대표 쪽으로 나오시려고 하신 적 없어요?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때 비례대표 그때 이제 제가 미투 운동 끝나고 나서 저는 그 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예 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미투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2018년도에 그래서 전국 미투 생존자 연대를 만들어서 이제 미투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생애에 되게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랬는데 미투 운동을 하고 이제 전국에 있는 그 피해자들하고 얘기하고 뭐 돕기도 하고 재판도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법이 불공정해요. 근데 그 피해자들이 보상을 또 거의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노력하고 여러 사람도 노력해가지고 그 피해자들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개인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비나 뭐 그런 거를.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아마 저 말고도 또 여러분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관이나 조직에서 그 피해가 생기면 보험으로 상해 보험으로 처리가 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남 교수님이 만드셨고 아니 뭐 저는 이제 대학에 관해서는 제가 주도적으로 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법을 하나씩 바꾸는 게 너무 힘든데 그걸 해야 돼요. 그때 미투 운동 때도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2017년, 18년, 19년 때면 어마어마했잖아요. 등불처럼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국회의원하고 뭐 사실 이제 법조인들도 잘 몰랐어요. 미투에 대해서. 그런 법이 없어가지고 정말 우리랑 같이 변호사님도 배워가면서 막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도 저희가 찾아가서 이거 뭐 입법해줘라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불공정한 법이 많아서. 그래서 국회의원들하고도 일을 많이 했는데 국회의원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 법을 다 올렸는데 다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법된 게 거의 없어요. 그다음부터 이건 법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몇 개 당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비례대표로 하자고. 그랬는데 뭐 저는 국민의힘은 들어가기 싫었어요. 하여튼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민생당에서 이제 비례대표 1번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근데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또 막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또 무슨 서울시장 후보 하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또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탈당을 했죠. 그래요. 우리나라 그 미투 운동 1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1호 아니고 2호. 2호예요. 아니 호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어떤 변호사님들아 그분이 이제 1호를 하신 거죠. 그분 굉장하신 거죠. 검사님 이름 잊어버렸네. 그 검사님 있었잖아요. 그 검사님이 대단하신 거죠. 기득권 포기하고 하신 거니까. 그렇구나. 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성대 교수. 그 여쭤봐도 되나 이런? 괜찮아요. 오래된 얘기라서. 조금만 간단히 그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대우전임 교수로 있었어요. 근데 대우전임 교수가 이제 급여를 받는 거였어요. 강사비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우전임 교수니까 교수의 대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월 급여제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화융합대학원을 그때 이제 주도적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설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수를 뽑는다면 제가 그래도 되게 앞번호 순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러고 있는 참인데 그 우리 문화융합대학원에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 원장님이 좀 약간 뭐라 그러지? 가볍다 그래야 되나? 그분이 뭐 농담도 잘하시고 좀 그러신 분인데 실수를 좀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성추행으로 학교에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사례를 적어야 되잖아요. 누구누구도 성추행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남정숙 교수님과 또 어떤 여자 교수님도 성추행을 한 거를 자기네들이 봤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사례가 되게 많으신 분이다. 제 이름을 써가지고 학교에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발칵 뒤집어지고 처음에는 이제 저도 몰랐죠. 대학생들이요? 성균관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생들이. 대학원생들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학교가 완전 발칵 뒤집어졌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성추행한 것도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되게 드문 일이지만 좀 학교가 좀 약간 권위적이에요. 그런데 여교수가 성추행 당했다고 한 사건은 600년 역사 이래 처음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우리도 놀랬죠. 놀랐는데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 처리 과정이 되게 수상한 거예요. 저희한테 와가지고 제 이제 재판 기록에는 다 있는데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조사를 하겠는데 교수들은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막 그 당시에는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면 당한 사람이 되게 창피한 거였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근데 그거를
교수님께서 직접 어떤 고발하신 게 아니고 원래는 학생들이 먼저 고발한 건데 하여튼 되게 수상한 거예요. 이걸 학생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교무과에서 막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얼레벌레 잘 몰랐죠. 다들 막 처음이니까 너무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무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수들은 좀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교수들은 빠졌어요. 빠지자 이제 창피하니까. 왜냐면 또 그 교수도 맨날 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학생들 조사를 하면서 그 교수님이 되게 힘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게 막 회오리바람이 막 일어나면서 그 선생님이 좀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 모든 거를 남정숙 교수가 자기를 음해하려고 벌인 일이다라고 그렇게 학교에 소문이 나고 제가 자꾸 비토를 당하는 거예요. 강의에서도 막 빠지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징계를 했는데 그 선생님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막 항의가 들어가고 막 학생들도 가만히 안 있었어요. 그때 혁명관대학교 학생들도 막 가만히 안 있어서 저희가 나가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 선생님이 징계를 받았는데 3개월 징계밖에 안 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 전국 이제 교수연합회인가 협의회인가 그런 데 했는데 그 전국 교수협의회에서 성균관대학교 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부에 가서 억울한 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돕겠다고. 그 지부를 찾아갔더니 그때 이제 나중에 여성부 장관 했던 그분이 그 지부장이었었어요. 지부에 있는 뭐 선생님 2명 중에 1명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기껏 이제 제가 고발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냐, 너 사귄 거 아니냐. 그래서 덮으라는 거예요. 덮자고. 이거 학교 망신이니까 덮자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억울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고 전국 교수협회에서 성대에 계신 교수였어요. 사학과 교수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관두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나와가지고 도움 필요 없다 그러고 제가 너무 억울하니까 여성 변호사 협회, 민변 이런 데를 찾아다녔어요. 맨 처음에 이제 여가부에 가서도 얘기했더니 여가부에서는 도울 수가 없대요. 자기네들은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 데도 없었기 때문에 무슨 협 뭐 이런 데 가서 막 엄청 보따리 이렇게 싸가 들고 다니면서 그때도 추운 때였는데 너무너무 많이 다녔어요.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 여성 변호사협회에서 한 달인가쯤 있다가 돕겠다고 민변도 돕겠다고 그렇게 돼서 이제 형사고소 만약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하도 오래돼서 이제 시간이 좀 헷갈리는데 그런데 민사고소만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형사고소에서 이길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느낌에. 뭐 증거도 별로 없고 이게 성추행 건이 증거가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민사만 이제 고소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해화동 파출소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형사님이 2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형사 고소합시다. 그래서 저 자신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됩니다. 합시다. 그래서 해화 파출소에 있는 그 형사님들이 형사 고소하자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사 민사를 다 했고 그다음에 학교 명예훼손, 학교에서 저를 굉장히 폄하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명예훼손했고 그다음에 이제 복직소송. 그래서 재판을 뭐 하여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제가 다 이겼어요. 네, 다 이겼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보상금도 받고 그러니까 월급에다가 이제 한 달 더 줬나? 그래가지고 이제 복직도 되시고. 복직 대신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복직 해봤자. 그러면 이제 학교가 뭐를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학교가 바꾼 것도 그렇고 교육부도 뭐 제가 재판을 너무 오래 하니까 되게 뭐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결코 유리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나이도 있고 그래서 아예 다른 쪽으로 보상은 받으셨. 예, 뭐 어쨌든 저는 승소하고 제가 이런 재판에 사례로 남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사례로 남고 제가 목적한 그 상해보험 다른 사람들 피해를 볼 때 보험 처리하는 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중요했는데 그게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목적한 걸 다 얻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미투 운동 하면서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데 좀 많이 힘을 썼죠.
제가 보니까 정의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억울하게 막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정의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처절한 싸움이 있었을 것 같다는 너무너무 처절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다른 데서 프로포즈가 왔어요. 다른 데서 면접 좀 보라고. 네. 그래서 몇 군데를 면접을 봤는데 예. 면접 1차까지는 보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 재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이 면접을 빙자해가지고 저를 되게 희롱하고 그렇죠. 비하하는 느낌,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그리고 일도 없었고 아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 웬만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실 법도 한데 제가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주변에서 알고 있었던 그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항상 올바른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거 이 정도 발언을 하려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의 뭐 재판을 1년에 뭐 4개씩 하고 그랬죠. 네. 다 명예훼손 실명으로 막 제가 칼럼 그러니까요. 근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한 번 시달리고 나면 난 더 이상 이제 그런데 얽매이고 싶지 않아.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항상 그렇게 딱딱 정의롭게 발언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힘은 제 노하우인데요. 그 비법은 뭐냐면 저는 이기는 싸움만 해요. 그러니까 제 손에 증거가 100% 이길 증거가 있는 것만 싸워요. 실명으로도. 그래서 제가 싸움을 딱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100% 이길 수 있는 것만 싸워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료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길 수 없는 거는 아예 하지 마시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딱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아세요? 내가 이길 싸움인지 질 싸움인지. 알죠. 제가 저기 미투 운동을 하면서 막 진짜 너무 많이 재판을 따라다니고 이거를 많이 써봤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 만주 변호사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딱 보고 증거가 이건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러면 합시다. 근데 저도 한번 사실은 좀 비슷한 그 관련이 있는 사람 아무튼 그런 제가 한번 이거 앞자리는 너무, 얘기해도 되지 않나? 앞자리는. 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경찰서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이 녹음도 다 해놨고 꼭 이길 것 같다고 싸우면 이길 것 같아가지고 경찰서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 변호사 공부를 오래 한 친구가 이제 남편은 합격했고 여기는 이제 친척인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삼촌 절대 그런 거 하면요 맨날 쫓아다니고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재판이 이겨도 손해, 져도 손해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싸우시는 이유 그게 진짜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용기도 되게 필요하지만 그게 좀 소명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명. 그러니까 그 제 소명은 아기 때부터 약간 좀 인류애 같은 게 좀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항상 제가 제 몸으로 제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는 이제 글로 하고 뭐 조국 대표님 같은 사람은 뭐 글로다가도 하고 뭐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연설로 하고. 네, 근데 저는 제 몸으로 내가 올바르게 모범적으로 살고 정의와 싸우고 정의롭게 이제 부정한 일들과 싸우고 마침내 승리하고 그래서 아예 그 뭐라 그러죠? 그 민초가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런 몸으로서 모범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글도 쓰긴 뭐 주로 이제 제가 칼럼 쓰면서 이제 저라자 실명을 막 쓰니까 주로 이제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많이 하는데 결론은 저는 몸으로 제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영산강 나주 지역 그 지역 축제 총감독 할 때 이제 한번 응원한다고 친구랑 한번 간 적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 축제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는 여성 총감독의
역할 하는 일이 어떤 거? 그러니까 여성 총감독이 따로 있고 뭐 총감독이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은데 여성분이었죠. 지역 축제 총감독 일을 제가 오래 하고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지역 축제는 다 아시잖아요. 그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뭐 지역 브랜드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민간인들 그저 주민들 그 화합이라든지 다 축제가 목적이 다 틀려요. 그 대표적인 축제 총감독을 제가 아주 오랫동안 했죠. 나주 말고도 많이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춘천도 그런 거 많이 하고. 춘천은 안 했고, 저기 평창 얼마 전에 끝난 게 이제 평창 효성문화제 총감독을 했고, 그다음에 익산 있죠. 일이 옛날에 익산 서동축제 총감독 한 2년 했고.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시 축제 같은 것도 서울에서 서울에 옛날에 그 저기를 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거기 참여는 했고 제가 총감독은 하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세계 거리춤 축제. 그거 거의 이제 저는 제가 동창도 비슷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만들어서 일회로 하는 축제들도 많이 했어요. 그 총감독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할 텐데 너무 많아요. 어떤 여성이라서 좀 느끼는 한계점이라든지 좀 애로사항 같은 것들도 좀 있으셨나요? 그 저기 지역 축제 총감독이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될 게 제일 많은 게 영화 감독이래요. 영화 감독이 그러니까 감독이 결정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축제 총감독이에요. 결정할 게 너무 많아요. 제목 결정장애인 사람은 하면 안 되겠다. 못할 거예요. 바로 어마무시하게 너무 많은 사람이 감독님 결정해주세요. 감독님 결정해주세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컨셉에 맞게 팍 자르고 다 골라주고 뭐 포스터 막 여러 개가 들어오고 색깔 들어오고 뭐 브랜드 들어오고 뭐 하다못해 뭐 상가 들어오고 뭐 프로그램 말만 들어도 너무 복잡한 거를 이걸 엄청나게 빠르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동물적 감각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돼요. 또 훈련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컨셉 정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자로서 여성 축제 총감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마 제일 오래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지역 축제 총감독을 여성이 하기 제일 힘든 거는 지역에 체류해야 돼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집을 떠나서 지역에 이제 저기 전 진두지휘를 다 해야 되거든요, 전체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을 사람 지역 축제니까 와가지고 점령군처럼 딱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살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지역 문화가 어떻게 되고 관광 자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엮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잠자리 바꾸면 잠 못 자는 그런 예민한 성격이면 안 되겠네요. 저도 되게 예민한 성격이죠. 근데 너무 힘들어요. 지역에 가서 이제 집에 가면 뭐 끓여도 먹고 누가 있으면 누워 있고 그러는데 항상 오픈돼 있으니까 뭐 11시에도 감독님 나오세요 회의하세요 뭐 이러면 또 11시에도 나가서 회의해야 되고 아침에 또 하고 거기서 굉장히 불편해요. 지역에서 자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 야전 사령관을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도 뭐 총감독님이시니까 아주 그 잠자리나 편한 곳으로 아니 그렇지 않아요. 관사를 주는 보통 이제 관사를 많이 주는데 민간 축제에서는 관사를 안 주고 그냥 모텔 같은 데를 줘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는 또 뭐 이렇게 건물이 새 거가 있는 데가 없고 오래된 건물들이라 막 목조 건물은 막 곰팡이가 피어 있고 너무 열악해요. 근데 그거를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죠.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거기서 한 진짜 6개월에서 1년 가량을 체류를 하려면 몸이 그냥 아파요. 정신적으로 너무 외롭고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야전 사령관이거든요. 그 야전 사령관을 1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보통 이제 1년에 1개 내지 2개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여성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직업일 거예요. 그또 어떤 마찰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찰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총감독은 마찰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역 축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축제란 게 정말 사람도 좋아하고 귀신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축제라 그러면 귀신도 그렇죠. 말 자체가 일단 너무 행복하고 매력 있잖아요. 매력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거기 축제가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다 보면 인간의 본능이 막 충돌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막 축제에서 돈도 벌고 싶고, 막 자기 물건도 팔고 싶고, 자기가 좀 정치적인 입김도 내세우고 싶고, 거기서 또 대우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막 꽃도 심고 싶고, 찐빵도 만들고 싶고, 막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본능이 막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축제 총감독은 이쪽도 아니고 참고 그 뭐 마찰을 이렇게 관리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찰을 좀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힘으로 이끌어내는 그게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실무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보통은 이제 실무진들이 제가 이제 총감독이고 이제 제 밑에 조감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조감독이 있고 조감독 밑에 또 밑에 이제 그 운영감독들이 있고 그러니까 조직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축제를 한번 할 때마다 지역 사람들하고 뭐 거기에 이제 유지들하고 뭐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뭐 운영요원하고 우리 또 일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제가 한 2,000명 가량 만난다 그래요. 네, 작은 축제는 한 200명. 200명은 더 되죠. 축제가 벌어지면 몇만 명. 그리고 보통 이제 저 요번에도 보면 한 20만 명, 30만 명 오잖아요. 축제할 때. 그러면 최소 10만 명 이상은 만나죠. 너무 많아요.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다 각계 요구사항을 다 얘기를 해요. 네. 감독님, 뭐 그 밑에도 조감독님 우리 뭐 필요해요? 막 이러는데 너무 귀가 아파요. 그걸 너무 여러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아까 이가 아니고 아이라서 네. 나는 사람들 만나면 기빨린다 그랬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정도 2,000명 만날 정도면 누구나 기빨리죠. 네, 너무 기빨리고. 그래서 저녁에는 뭐 약속을 못 해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네. 그런 직업인데 또 안 하고 나면 좀 심심해요. 그러니까 너무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좀 약한 일을 하잖아요. 그 강도가 그러면 좀 약간 심심하다 그래야 되나? 뭐 재미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에피소드 좀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제가 지금 한 40년 동안 그 문화예술 쪽에서 일을 했잖아요. 연출도 하고 축제 감독도 많이 하고 뭐 그다음에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예요. 축제랑 가가지고 도시에 가가지고 그 도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지역을 막 개발하고 뭐 심사서부터 막 딱 해야 되는데 좀 재밌겠다 근데. 엄청 재미있어요. 그래서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안 하고 나면 막 하고 싶어요. 그 일을. 그리고 너무 하고 나면 너무 지치고 정신과 몸과 육체와 정신이 피폐해져요. 그럼 제가 이제 뭐 외국을 가든지 그냥 이름 없는 데로 가서 사람을 안 만나요. 그래서 몇 달, 한 달 정도 그러고 나면 또 하고 싶어요. 연극하고 비슷한데 맞아요. 연극도 한번 하고 나면은 거기 헤어나오지를 못한대요. 내가 여기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지? 세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또 가만히 안 하고 있으면 또 한 번씩 무대에 서고 싶고.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연극하고 틀린 거는 연극 배우들은 약간 주인공이잖아요. 조명받고 자기를 표현해내고 이런 건데 축제 총감독은 백스테이지예요. 그러네. 뒤에서 약간 연출 쪽이네요. 연출 쪽이죠. 그래서 뒤에서 하는 거랑 지역 주민들을 돋보이게 하고 무대에 서신 분들을 돋보이게 하는 거고 저희는 그냥 다 백스테이지예요. 그래서 뭐 축제 감독이 그렇게 드러날 일이 없고 축제 감독치고 뭐 이렇게 스타연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게 다 백스테이저로 훈련이 돼가지고 네, 저도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안 세워주시네요. 저 평창 축제 때는 제가 발 다치는 바람에 못 가서 좀 죄송한데요.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혹시 있습니까? 너무 많죠.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야시장하고 싸운 게 되게 처절했죠. 잊어버렸는데 평창 회성문화제가 한 2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만든 너무나 훌륭한 축제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꼭 해보고 싶었던 축제인데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하나는 농사축제예요. 농사축제. 이게 이효성 문학제 원래 문학제였는데 이게 이제 메밀꽃 이제 그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에 차용해가지고 그 환경을 이제 소설 속 풍경을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 축제인데 농사가 반인 거예요. 그래서 메밀꽃을 제가 이제 하다 별거를 다 해봤는데 농사 축제까지 해보는구나. 그 꽃이 제가 해보니까 저는 진짜 서울 사람이라 농사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노심초사예요.
이거를 비가 와 장마가 지는데 그 날짜를 오묘하게 비 안 오는 기간에 심어야 돼요. 근데 그 기간에 못 심으면 메밀꽃이 그때 축제 기간에 피질 않아요. 가지고 비가 와도 걱정, 장마가 져도 걱정, 햇볕이 쨍쨍 나도 걱정. 농사꾼이 되셨네. 네, 완전 농사꾼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되게 유스트된 거예요. 이제 하도 메밀을 많이 심고 그래서 전부 박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면 돼. 뭐 되게 느긋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처음이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고 새벽이고 항상 그 길을 다니면서 그 메밀꽃이 언제 피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나를 너무너무 고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이고 밤이고 그 메밀꽃 밭에 가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어요. 고랑을 어떻게 파야 되나? 아니 썩고 막 꽃도 안 피고 그래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파먹었기 때문에 이 땅을 그 영양분을 다 파먹어서 꽃이 잘 안 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축제가 안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총감독제로 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총감독이 됐으니까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속 밭에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하니까 국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요? 국리. 그래가지고 어머 이거 썩지 않으려면 전체를 갈아엎고 고랑을 다시 디자인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이거 좀 다시 땅을 다 갈아엎읍시다. 다시 고랑을 팝시다 했더니 싫어하시죠.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정말 정말 하자 막 엄청 설득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다 갈아엎고 또 비료 다시 하고 행동력. 땅을 흙을 열차를 사다가 다시 깔고 썩은 데 다 갈아엎고 고랑을 다시 또 이제 선수들한테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가 유사이래로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핀 적이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그래요. 이번에 그래서 성공하게 된 거죠. 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가지고 칭찬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야시장 하시는 분이 1회 때부터 너무 끈끈한 거예요. 주민들하고 너무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형님 동생 그 야시장 하는 분들도 지역 주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분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저는 야시장에 들어오는 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음식도 좀 약간 좀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막 와서 각설이 타령하는 게 너무 교육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돈도 그분들 지역 주민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분도 받아가시고 그러니까 야 이번에 야시장 퇴출합시다 하는데 그동안에 너무 주민들하고 끈끈해가지고 퇴출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이해관계 정도가 아니죠. 뭐 형님 동생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서로 도와가지고 마침내 이제 퇴출시켰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협박을. 저는 이제 지역 축제라면 이권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협박을 받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그 문신하신 조직들이 와가지고 조직이 세 팀이 다 있었어요. 세 팀이 다 와가지고 칼 들고 와서 제 배를 이렇게 찔러 죽이겠다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협박 정도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협박을 많이 당해요. 뭐 너 이제 뒤통수에 차가지고 뭐 죽일 테니까 이런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들어요. 그날 밤에 잠이 와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을 매일 모텔을 매일 바꿔서 잤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감독들이 딱 보호를 해가지고 저녁에 데려다주고 아침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역 축제는. 근데 그런 걸 다 극복해야 돼. 그래서 야시장을 자기네들한테 넘겨라. 그런 조직도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협박을 엄청 당했고 사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평창 효성문화제도 뭐 좀 뭐 협박도 당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야시장을 저희가 퇴출시키고, 예, 뭐 장난 아니죠. 뭐 트롯도 하고 뭐 각설이 하고 막 너무 지저분한데 좀 정리가 잘 돼서 이 방송을 계기로 평창 효성문화제 야시장 회장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갑자기 어린 시절이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자라셨길래 이런 분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나? 아니,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그냥 굉장히 평범한 집에서 살았는데 네. 엄마 아버지가 예술을 되게 좋아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하셨는데 아니 유명한 그게 취미로 했는데 6.25 전쟁 때 바이올린만 갖고 내려오실 정도고 그다음에 우리 삼촌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알코올 중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럼 네. 그 돈을 막 모아가지고 전축을 사셨어요. 음악을 들으려고. 클래식 음악을. 그래서 항상 클래식 음악을 틀어놨어요. 집에서. 그래서 저는 당연히 문화 쪽으로,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하는 집에서는 애들이 조기 교육을 받으셨구나.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는데 뭐 미술관 가고 음악하고 그런 거는 그냥 당연히 저는 너무 쉬웠어요. 그런 일 하는 게. 혹시 그 골목대장 아니셨어요? 골목대장이었죠. 골목대장이었는데 어디서 서울서 자라셨어요? 춘천에서 많이 자랐죠. 어렸을 때. 네, 그랬는데 제가 좀 약간 지금 와서 저도 되게 평범하고 공부도 잘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와서 되게 다른 애들보다 특별했던 게 뭐냐고 자꾸 물어봤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좀 약간 왕따였었어요. 근데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어렸을 때 왕따라서.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좀 사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맨날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숨어가지고 그 제가 이제 그게 많았으니까. 네, 그냥 계속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대학교 때까지. 그리고 제가 왕따였는 걸 몰랐어요. 항상 혼자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정도로는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왕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지네끼리 놀고. 내가 볼 때는 왕따가 아니라 외톨이. 그랬는데 지금의 왕따하고 좀 다른 거. 그거를 몰랐어요.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너는 특별해. 다른 사람과 달라. 그렇게 항상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에게? 스스로. 그냥 그렇다니까. 그러고 그렇게 주문을 걸었겠죠. 제가 살려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과 달라. 넌 남처럼 행동하면 안 돼. 그게 아주 아기 때부터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단어를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독창성이 있으셨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리더십은 있어서 계속 반장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일 위주로 해주셨는데 일을 떠나서 어떤 자연인으로서의 남정숙이라는 교수님 말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똑같이 아이에다가 저는 제 내면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주 일찍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제 내면의 시간을 저랑 이야기하고 제 시간을 가지려고 무조건 시간을 내요. 굉장히 바쁘잖아요. 저는 한 4개, 5가지 항상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일을 안 하고 내면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그게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겉에 사람을 잘 안 보고 포장이 아무리 좋아도 내면의 사람을 보는 게 제가 훈련이 많이 됐어요.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시게 된 건가? 꿰뚫어보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꿰뚫어볼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사람이 내면의 사람이 있고 포장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는 저도 포장된 사람을 봤죠. 근데 그러다 보면 되게 실망하고 왜 저런 게 저 사람한테 왜 저런 모습이 나타나지? 근데 이게 하도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면의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보면 아주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당하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거의 맞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예측이 돼요. 재밌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정말 친한 친구 몇 명한테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뭐 되게 씩씩하고 엄청 몸치도 되게 크고 막 이런데 내면의 사람은 소녀예요, 소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이 작아요. 남자인데 몸이 되게 작은 사람인데 안에는 굉장히 강한 남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할 때 강한 남성이 들어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체격이 크고 막 몸도 막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막 탄탄한데 내면은 되게 물고 있는 소녀예요. 그럼 저 사람은 못 할 거야.
뭐 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내면의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본 친구인데 뭐 연대 나오고 되게 똑똑하고 뭐 하여튼 뭐 외국에서 많이 살고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되게 완벽한 얼굴도 잘생기고 된 청년이에요. 그래서 저랑 뭐 같이 일하자고 왔는데 그 내면의 사람을 보니까 되게 외로운 소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자기의 앞길을 정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스펙도 좋고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막에 서 있는 그 어린 소년이더라고, 소년. 그러니까 남자인데 내면에 소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남자인데 내면이 소녀가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울고 있는 소녀도 있고. 그래서 되게 안 됐어요. 그런 걸 보면 너무 불쌍해요.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인류애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내면의 사람들이 좀 되게 불쌍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으셔서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시겠네. 돕는다는 거는 좀 되게 건방진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내면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들 외롭고 그러니까 도와야지.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요만큼의 달란트가 있으면 요만큼의 달란트로 돕고 또 많이 있으면 단단한 사람이면 단단함으로 돕고 그렇게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면의 사람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볼 수 있잖아요. 훈련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요만큼의 달란트로 그 사람한테 도움이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거 뭐 아껴서 뭐예요. 똥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미투다 그러면 제가 했던 그 성공 재판의 그 성공 결과를 그 사람한테 알려서 그 사람도 재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거나 뭐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거나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해준다.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뭐 갖고 가서 뭐 어디다 그렇죠. 쓰겠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그 사람의 포장을 보지 않고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힘을 키우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메타 인지 능력이라는 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나를 볼 수 있는 또 위에서 나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다 보면 해야 돼요.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훈련이 그게 이제 저는 내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총감독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꾸만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해야 자기 된다.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되게 유약한 면이 있고 어떤 면에는 되게 장점이 있고 그러면 뭐 그걸 도와줄 수도 있고 이제 자기가 못하는 부분은 뭐 다른 훈련을 통해서 또 이제 강하게 만들 수 있고 안 강해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뭐 혼자 있는 시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뭐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그룹 만들고 뭐 인맥 쌓기 그건 저는 20대에 끝냈어요. 저 인맥 쌓기 안 하고 그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럼 그거를 되게 깊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실력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의 것들 근데 그것들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거면 더 좋겠죠.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논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가 아니 이제 공부라고 해야 되나? 일단 자기가 재밌으니까 막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다 보면 되게 또 다른 부분에 또 관심이 가잖아요. 저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극작에 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극작가로 살고 싶은 또 소망이 있는 제가 거예요.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이어서 그냥 그럼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한번 나 너무 애정하니까 너무 제가 이제 연극을 아주 어려서부터 보고
연극계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죠. 그래가지고 되게 선망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뭐 달란트가 배우로서의 자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예술가들을 되게 존경하고 선망해요. 근데 제가 예술적인 자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돕는 문화예술 기획자가 된 거죠. 예술가의 자질이 뭔데요? 뭐 제가 재주가 없어요. 그림도 잘 못 그리고 음악도 잘 못하고 근데 이제 보는 눈만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저는 특히 창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시 각기 다르니까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제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일찍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 창작하는 사람들이 뇌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랑.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돈 벌고 이런데 그리고 보고 판단하고 어느 게 좋은 작품 이런 거는 또 집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저는 연극이 인류 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연극을 너무너무 정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연극이 지금 이렇게 대학로가 뭐라 그러죠? 좀 경제적으로 안 좋게 된 게 너무 슬프고 또 제 책임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막 하다 보고 연극도 저는 아시잖아요. 평론도 많이 하고 리뷰도 많이 하니까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극본도 많이 보고 막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겠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그쪽에서 안 하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현장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걸 연극으로 극으로 만들어서. 그런 다른 사람이 안 했던 그게 나올 수 있잖아요. 뭐 깊이는 얕더라도. 그래서 한번 써보고 저는 이제 극작가로 좀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 꿈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마추어 배우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좋겠네요. 너무 지금 너무 미숙해가지고 극작가라고 말하기는 너무 창피스러운데 뭐 몇 년 동안 또 이렇게 훈련을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공부는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근데 옛날에 이제 그 선배님들을 보면 퇴직하고 나서 되게 쓸데없는 걸 하더라고요. 뭐 이집트 언어 뭐 번역하고 뭐 이런 걸 취미 생활로 모여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언제 써먹으려나. 그런데 저는 약간 근데 본인이 하면 쓸데없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너무 즐겁게 하세요. 그러니까 별거를 다 해. 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언제 써먹으려나.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써먹고 싶은 걸 하고 싶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쓴 작품들이 창작을 통해서 무대에 선다 그러면 너무 영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온통 거기에 꽂혀 있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게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럼요. 근데 그게 생겨요. 이게 뭐가 생겨? 예를 들면 이제 도시재생 같은 거 보면 뭐 그 컨셉을 잡으려면 굉장히 그 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밀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밀양이 옛날에 마한 시대 때 미리미 동국이라는 국가였어요. 작은 변환인가 보다. 거기 국가였는데 철 생산지였어요. 가지고 거기서 철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서 지금도 철 도요지가 10개 이상 발견이 됐고 붉은 토기 있잖아요. 붉은 토기가 거기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반도체 로드처럼 철 로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데였었어요, 밀양이. 근데 그것들을 뭐 흥청망청 쓰지 않고 밀양 분들이 그걸 교육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향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한옥도 굉장히 좋아요, 정말. 궁중에서 쓰는 막 그런 게 있고, 뭐 밀양 박씨, 밀양 손씨 막 부유하니까 그런 저기도 있단 말이에요. 본가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쭉 민도가 되게 높아요. 네, 그리고 잘생기셨고, 밀양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애들 유학도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엔 독립운동가들이 다 유학파들이에요. 그래서 의열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밀양에서. 다 유학파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의열단 같은 마을에서 10명의 아들들이 죽으러 갔어요. 아예 의열단으로 가는 거는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식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전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하나씩 갈 때마다 전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돼지국밥을 끓여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원조가 저는 이제 부산이 아니라 밀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도시를 이렇게 지역을 잡을 때 컨셉을 역사적으로 다 만시대 뭐 그 선사시대까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역사에도 되게 관심이 있고 거기서 엄청난 스토리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극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축제하고 도시재생을 하면서 지역을 막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역에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본능적인 인간의 본능이 막 충돌하는 거거든요. 축제가 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뭐 안 벌리면 다 이게 뭐 총감독 탓이고 뭐 엄청나요. 막 부딪히는 인간의 욕망들이 막 파편이 막 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극이 나와요. 극이 저절로. 아 이거를 무대에 세우면 너무 현실감 있겠다. 그런 상상하면 좀 저도 스트레스 덜 받죠. 아 너무 힘들거든요. 그거 막 민원도 너무 많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푸니까 그러니까 아 저분도 다 사연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캐릭터를 만들죠. 아 저분은 이런 캐릭터가 이번에 저런 캐릭터.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구상을 하시네. 항상 그래요. 네,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일이 너무 힘들면 쉬는데 저는 일을 한 4가지 정도 해야 완전히 다른 분야 일을 항상. 그러면 여기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다른 일을 해요. 그 영어 힘들면 수학 푸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너무 힘들면 뭐 극작을 쓰든지 뭐 논문을 쓰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받은 스트레스가 좀 풀리죠. 보니까 밸런스를 좀 잘 맞추시네. 일할 땐 일하시고 살려고 설려다 보니 혼자 조용히 또 해외 한문처 계실 때도 있으시고 네,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혼자 한 달 살기 하고 그러죠. 아이고 참 그 시간이 뭐 근데 제가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맨날 술 마시고 그렇게 놀다가 요즘 좀 위가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술을 안 마시고 노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던 차였거든요. 네네. 극본 쓰세요. 아니 너무 재밌어. 극본도 극본인데 그래서 유재석 그분이 전혀 술을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잘 노는데 그래서 아 그래 꼭 술 말고도 노는 방법이 그쵸. 있겠지 하고 찾았는데 요 인터뷰하는 것도 참 재밌으시죠. 재밌고 즐겁고 시간 잘 가네요. 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딱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너무 많이 만나셔서 그런 거 저야 뭐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너무 좋은 이런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뭐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께 해주셔도 좋고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도 꽤 오래 알았는데 이렇게 막 많이 만난 적은 없잖아요. 선생님 같은 분이 뭐 유튜브 하시고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니 저는 내면의 아이를 하니까 근데 정말 착하고 밸런스가 있으시고 이렇게 줏대가 있으시잖아요. 노력하죠 그렇게. 네 그렇게 있으시잖아요. 뭐가 이렇게 주관이 딱 있으신데 너무 착하신 분이야. 근데 그런 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펼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남자들 비즈니스거든요. 이 축제나 이런 도시재생 남자 비즈니스인데 아기 때부터 이제 저는 이 남자 비즈니스에 들어와서 여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 못해요. 여자를 사귀는 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남자들을 막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 여자들은 친구를 사귈 때 점으로 사귀어요.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사귀고 이 친구가 다시 이 친구를 사귀고 뭐 이런 식으로 점으로 사귀어요. 근데 남자들은 이제 관찰해 보니까 넷으로 사귀어. 넷으로. 그러니까 망으로 사귀더라고. 이 친구가 내 친구가 무슨 뭐 목수면은 얘가 다 친구야. 그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넷으로 사귀어. 넷망으로 사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나를 사귀면 한 20명을 사귀는 거예요. 걔 친구가 다 내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남자들의 세상과 여자들의 세상이 이제 게임의 법칙이 다르지만 뭐 그것도 얘기하다 보면 또 1시간 걸려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구나. 그러면 아예 출발점부터 여자랑 남자랑 게임의 방식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한테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그런 어떤
이게 어차피 남성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세계에서 뭐 제가 뭐 승리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게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가르쳐 주고 싶고 그다음에 그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렇게 선한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좀 이렇게 도태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그게 뭐 저는 이제 선하고 선 안 하고의 기준을 뭐로 하냐면 공공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왜냐면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사적 이익만 바라는 사람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공동체에서 살지 말아야죠. 그래서 대부분 뭐 저도 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사적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적 이익도 같이 이제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선하신 분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축하드리고 갑자기 사명감이 생기네. 네, 잘 맞으신다고 생각해요.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얘기를 하면서 좀 머릿속에 띵 하고 왔던 게 아까 이제 저는 이제 관계를 넓히는 건 20대에 끝냈다. 지금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한다. 그 얘기 저도 요즘에 왠지 모르게 그거 조금씩 느끼고 있거든요. 나이 들면 느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 자신이 깊어지면 그 관계는 저절로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메시지로 와 닿은 것 같아요. 나 자신한테 잠깐만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텐데 제 일을 제가 그러니까 저는 지구에 막 몇억 명이 있어. 한 1억 명이 있어. 그럼 1억 명의 비즈니스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카테고라이제이션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 하잖아요. 잘하면 그 일을 필요한 사람이 서로 도와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있어요. 예. 근데 똑같이 하면 없어요. 그 자기를 찾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단단히 하고 실력을 키우고 예, 그거 조금의 공익성이 있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나 알지만 저는 실력으로 온 거잖아요. 다 누구나 제 주위에서는 누구나 그걸 부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영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하면 그 일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찾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막 쫓아다니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키우면 저절로 그런 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런다면 이거 참 좋은데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스스로 공부도 되고 또 이 이야기가 전파되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또 깨닫게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제 1호 저의 소중한 고객으로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을 테니까 다음에 또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